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이기적 컴퓨터 활용력 2급 실기 기본서 1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강의는 정렬, 부분합, 데이터표 이렇게 세 가지이고요. 교재는 1-122쪽부터 1-142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해당 강의 실기가 끝나게 되면요. 14번째 강의에서 다루었던 실기 내용이 현재 출제되었던 필기 문제랑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하여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더에 여러분들 열어주시고요. 그 중에서 저는 분석 작업 1에 해당하는 정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열고요. 교재로는 여러분들 122쪽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부서가 동일했을 때, 똑같았을 때는 그 다음에 중형차의 셀 색이 RGB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 RGB에 해당하는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을 해봐라 라고 합니다.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셀 범위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표 같은 경우는 B3부터 해서 H14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은 상태로 데이터 탭에 정렬이라는 걸 누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부서명입니다. 그래서 부서명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만약에 부서명이 똑같다면 기준을 추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형차라는 것을요, 그 RGB 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값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셀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셀 색 없음이 아니라 눌러보시게 되면은 RGB 값에서 183 223이라는 값이 있을 겁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원한 대로 처음에는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 즉 우리가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하고, 만약에 부서가 똑같다면은 중형차의 그 셀 색대로 정렬하도록 지금 문제를 풀어본 것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정렬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123쪽에 작성이 되어 있죠.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해서 표 1에 구분을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만약에 동일한 구분인 경우는 증감량의 글꼴색이 그 RGB인 값이 아래에 표시되도록 정렬을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A4셀부터 G20셀까지를 잡아주고요. 그 상태로 데이터 탭에 정렬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렬 기준은 우리는 구분을 정렬을 할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오름차도 내림차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여기서 타이핑을 하셔야 됩니다. 조합 엔터, 회원사 엔터, 비회원사 엔터, 그 다음에 기타 순이고요. 이 상태를 확인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추가를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 추가 했을 때 좌측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등록이 되셔야 됩니다.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기준이 있죠. 그래서 기준 추가를 눌러놓고 두 번째 기준은 증감량을 갖다가 글꼴 색을 할 겁니다. 글꼴 색을 눌렀을 때 보면 RGB 값에서 250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누르고 위에 표시가 아니라 문제선 아래쪽에 표시라고 나오죠. 이렇게 아래쪽에 표시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정렬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하여 표 1에서 포지션을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동일한 포지션일 때는 가입기간의 셀 색이 그 RGB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는 셀을 우리가 A3셀부터 G17셀까지를 잡아주고요. 데이터 탭에서 정렬 클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렬은 포지션을 우리가 순서가 얘도 오름차 내림차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사용자 지정 목록을 들어가고요. 여기서 우리가 타이핑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수 처음에 나와야 되고요. 엔터, 그 다음에 골키퍼 엔터, 미드필드 엔터, 수비수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좌측에 등록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추가 눌렀을 때, 자, 다음 기준은 가입 기간을요, 셀 색으로 우리가 기준을 맞춰줄 것이고, 자, 셀 색 없음이 아니라 그 RGB 값에 해당하는 값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위에 표시로 체크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교재에 있는 정렬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제 추가로 여러분 나중에 필기 문제를 풀어보시려면 좀 이런 기본 개념사항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렬을 눌렀을 때면 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준은 우리가 최대 우리가 64개까지 정렬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를 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계속 했지만은 글꼴 색이라던가 어떤 색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정렬할 때 이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게 되면은 정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문제 정렬 1번과 2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범위를 안 잡고 정렬을 누르게 되면은 필요 없는 이 위에 부분까지도, 이 합쳐져 있는 범위까지도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정렬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합되어 있는 셀이 포함이 되면은 정렬이 안 된다는 사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 숨겨진 행하고요, 그 다음에 숨겨진 열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정렬 결과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실도 기억을 좀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문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조금 이제 다 풀었기 때문에요. 이제 요 실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 첫 번째 문제 보면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직위를 기준으로 하여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순으로 정렬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빈 셀에다가 마우스 커서나 딸깍 눌러놓고요, 데이터에서 정렬을 누르게 되면은 정렬 기준, 우리는 문제에서는 직위라고 했죠. 직위를, 자, 오름차도 내림차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눌러주시고요, 타이핑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사 엔터, 부장 엔터, 과장 엔터, 대리 엔터, 사원으로 우리가 추가를 하고요. 그럼 이 추가한 목록이 좌측에 뜰 겁니다.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했을 때 순서대로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정렬이 되었죠. 자, 다음 정렬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근무연수부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은 성명별 내림차순을 정렬을 시키네요. 표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서 정렬 클릭합니다.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거, 위에 있는 셀이 합쳐져 있는 범위까지가 잡히게 되면은 정렬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용자가 다시 P3부터 I12까지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잡은 상태로 정렬 클릭하고요. 첫 번째 기준은 근무 연수를 오름차 기준을 추가시켜서 두 번째 기준은 성명을 내림차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무 연수가 똑같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성명을 갖다가 비교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이 있으면은 첫 번째에서 안 되면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에서 안 되면 세 번째로 이렇게 가는 거 형태이기 때문에 요게 여러분들 순서가 바뀌면은 이 결과값도 같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최종고부터 해서 앞으로 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첫 번째 기준은 이번엔 부서명을 오름차순 할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근속 기간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겁니다. 표 안쪽에다가 커서 잡아놓고 정렬을 누릅니다. 자, 그랬을 때 위에 있는 병합되어 있는 셀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 잡히셔야 제대로 정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부서명을 오름차순으로 가고요. 기준을 추가해서 두 번째 기준은 근속 기간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시킬 겁니다. 확인. 그러면 하주희라는 사람이 먼저 오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죠. 자, 비디오 대여 관리 여기 정렬 기능을 적용을 하는데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표 안쪽에다가 아무데나 커서 위치하고요. 데이터에서 정렬 누르시고 첫 번째 기준은 여기서 분류별 오름차순으로 하라 되어 있고, 기준 추가 두 번째 기준, 둘째 기준이죠.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등급별 내림차 순으로 할 것이고요. 기준 추가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총점을 내림차 순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준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돼요. 확인하게 되면은 분류코드 1D102가 먼저 앞으로 오게 되면 내가 문제를 아주 잘 푼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렬 문제가 끝나고요. 다시 우리 폴더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부분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이 수업의 부분합 여러분들 열어주고요. 교재로는 1-127쪽입니다. 자,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하게 되면요, 요약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중간 정산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소리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보면은 부분합 기능을 이용을 하여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계산을 한 다음에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처리를 하고요. 평균과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를 해보래요. 자,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정렬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정렬. 문제에서는 학과를 내림차순 정렬하라 되어 있죠. 학과. 그래서 학과의 필드명 잡아놓고요. 데이터 탭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딸깍 누르게 되면은 정렬이 돼서 소프트웨어과부터 해서 네트워크과까지가 정렬이 딱 내림차순으로 될 것이고요. 이 정렬이 끝난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 부분합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룹할 항목이라고 뜨는데 이 그룹할 항목이 정렬했던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렬 기준. 대신에 정렬 기준이 여러 개다 그러면 문제에서 반드시 명시를 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아니면 무슨 문제에서 보면 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학과별로라고 했죠. 학과별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학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할 항목은 정렬 기준인데 지문에서는 블라블라블라 별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골라볼게 학과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 되는 것이고 출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풀어주고요. 출석과 평소의 평균이기 때문에 출석하고 평소를 두 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확인. 그러면 학과별로 우리가 지금 중간정산돼서 나온 거예요. 소프트웨어과를 내가 평균을 내봤더니 출석은 16일 정도가 되고 평소는 16.5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속 중간정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일 밑에는 토탈입니다. 토탈, 소프트웨어과, 멀티미디어과, 네트워크과 세 개를 다 봤을 때 전체적인 평균은 출석은 약 16.15385라는 결과가 나오고 평소는 16 정도가 나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 부분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을 하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 안쪽에다 커서를 잡아놓고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부분합 딸깍 눌러주세요. 딸깍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그룹할 항목에서 다시 뜨는데 이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학과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준은 고정되는 거고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총점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함수는 최대값. 앞에 우리가 출석하고 평소는 구했기 때문에 체크를 풀어주고 최대값만 여러분들 여기서는 총점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부분합했던 이 결과가 얘네들이 사라지면 안 되고 계속 누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화 시키면 두 번째로 부분합을 하는 것부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풀어야 기존에 있던 부분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풀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아까는 우리가 평균을 구했고 지금은 최대값을 구한 결과가 데이터가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순서를 보면은 평균과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즉 우리가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처음에 평균을 구한 다음에 최대값을 구해야 되지 최대값을 먼저 해버리시면은 이 위치가 순서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순서를 조금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부분합이 내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표 안쪽에다 커서를 잡아놓고 데이터에 부분합을 눌렀을 때 모두 제거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렬을 우리가 했을 때까지 되돌아갑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부분합이 잘못되었을 때는 부분합에서 모두 제거라는 걸 누르게 되면 정렬했을 때까지만 되돌아간다는 사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두 번째 문제고요. 교재로는 여러분들 넘기시다 보면은 조금 좀 많이 넘기셔야겠네요. 1-132쪽의 내용입니다. 자,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이라는 표가 있고요. 이제 부분합을 적용을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부분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소값을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정렬한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과에다가 필드명 잡아놓고요. 클릭 데이터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경영정보, 유아교육, 정보통신 요 순으로 정렬이 될 거고요. 이게 끝나야 우리가 데이터에 부분합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할 항목 문제에서 보면은 그 그림과 같이 학과별이라고 나오죠. 학과별 블라블라블라 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룹할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학과고요. 합계의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합계의 최소값이라 했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이고 합계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확인.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부분합이 적용이 된 거고 또다시 한번 부분합을 눌렀을 때 기본 영역 필요 없는 거 체크 풀어볼게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최소값이 아니라 평균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을 대치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건 풀어야 됩니다. 그래 문제에서 보면은 최소값과 평균을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 순서대로 푸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평균 다음에 최소값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기본 영역의 평균 소수 자릿수는 소수의 한 자리로 하래요. 기본 영역 일단 글자 잘린 것부터 좀 넓혀볼게요. 기본 영역에 보면 86.6667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랑 컨트롤 눌러서 얘 그 다음에 또 내려오다 보면은 지금 여기 있죠. 90이 있고 89.444가 있습니다. 얘를 잡아놓고 소수의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 클릭 셀 서식을 눌러 주셔가지고요. 숫자의 소수 자릿수 한 자리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출제형 1번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여러분들 넘기시다 보면요. 134쪽입니다. 상공문화센터 수강 현황 표고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상공문화센터 수강 현황 표에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고요.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하고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처리를 하라라고 합니다. 정렬 기준이 여러 개일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필드명을 잡아서 오름차 내림차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아무데나 커서만 잡아놓고 데이터에서 정렬을 눌러주고요. 정렬 기준 첫 번째로 우리가 잡습니다. 첫 번째는 구분을 오름차순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구분이 똑같다면은 기준을 추가를 시켜서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성인, 유아, 초등순으로 우선적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 안쪽에다 커서 잡은 상태로 데이터에 부분합을 눌러주고요. 문제에서 구분별로 했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구분이 되고요. 사용할 함수는 수강료의 평균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평균이고 수강료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거 체크 풀고요. 이 상태를 한번 확인 눌러서 부분합을 맞춰주고 다시 한번 부분합을 눌러서 그 다음에 볼 것은 모집 인원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합계에 필요 없는 거 체크 풀고 모집 인원에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일단 문제처럼 데이터는 일치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부분합 실행 결과에 나타나는 블라블라 요약을 블라블라 합계의 형태로 표시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텍스트를 고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컨트롤 F 누르게 되면은 찾기 및 바꾸기가 나오는데, 바꾸기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약을 합계로, 그래서 바꾸려면 합계에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 상태로 모두 바꾸기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합계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정확히 일치를 하면은 내가 문제를 잘 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필기 문제를 조금 아셔야 되는 게, 필기 문제에서는 옆에 있는 윤곽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있는 얘네들 숫자를 1, 2, 3, 4 적혀있는 게 윤곽인데, 하나씩 눌러보게 되면요, 1번, 2번, 3번, 4번 누를 때마다 값이 1부터 4로 갈수록 값이 그 세분화 된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1번을 누르게 되면 값이 완전 간소화가 되고요. 점차 숫자가 높아질수록 조금씩 값이 이렇게 세분화 된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1하고 4가 있으면 4가 세분화고요. 자, 1이면 요거는 간소화라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을 윤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부분합을 사용하게 되면은 함수 자체가 이렇게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부분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서브토탈이라는 함수가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윤곽을 만약에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에 그룹 해제 밑에 버튼 누르게 되면 윤곽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요 버튼을 통해서 좌측에 있는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이 윤곽들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사항을 알아두시고, 또 부분합을 하시게 되면은 필기에서 여기를 더 다루기도 합니다. 사용할 함수가 나오는데, 사용할 함수가 보면은 가능한 함수랑 불가능한 함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좀 눈여겨보세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숫자 개수, 표본,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본 분산, 분산 이렇게만 된다는 거. 혹시 보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아닙니다. 절대 표준편차라고 나오는데요. 절대 표준편차는 말 그대로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목록에 항목이 없죠. 그래서 절대 표준편차는 부분합을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 있는 문제까지는 풀어봤고요. 번외로 실습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급여 분석 현황표에서 직위별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의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는 부분합을 작성을 하고요.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정렬을 하고, 만약에 동일한 직위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표 안쪽에다 커서를 잡아놓고 데이터에서 정렬 눌러주신 다음에, 정렬 기준 첫 번째는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할 거고요. 기준을 추가했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차진수, 하수진 이런 순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그 상태로 부분합을 눌러주고요. 자, 문제에서 직위 별 일어났죠. 무슨 별. 이 별에 해당하는 게 항상 그룹할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위로 눌러주시고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급, 공, 실 체크해주시고 합계와 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고요. 요거 여러분들 낚시에 걸리시면 안 돼요. 평균 합계순을 나타내라 한다고 해도요, 실제로는 합계부터 먼저 해야 우리가 이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평균 합계순을 나타내시오 하라 그래서 평균을 먼저 계산해버리면 안 돼요. 합계가 더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합계의 급공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확인. 또 다시 한번 부분합을 눌렀을 때 이번에는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어차피 구하는 건 똑같아요. 급공실입니다.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이렇게 체크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풀게 되면은 확인을 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평균과 합계 순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약이라 되어 있는 게 합계예요, 지금. 그래서 완성이랑 비교해 보게 되면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지금 문제 봤을 때 쭈루를 읽다 보면 배달 담당에 대해서 정렬 기준을 오름차순으로 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 아무데나 잡아놓고 데이터에서 정렬 눌러주고요. 자, 정렬 기준. 우리가 지금 정렬해야 될 것은 배달 담당입니다. 배달 담당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시켜주고 확인.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눌러주고요. 문제에서 보면 배달 담당 별이라고 합니다. 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룹할 항목이 배달 담당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배달 담당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배달 시간, 그 다음에 배달량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에 배달 시간하고 배달량 체크하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부분합을 눌렀을 때 이번에 최소값을 계산한다 합니다. 항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값을 눌러주고 새로운 값을 대체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했을 때 순서로 보게 되면은 최소값, 최대값 순으로 나오면 내가 잘 문제를 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밑에 최소값, 최대값 순을 나타내라 해서 최소값을 먼저 구하면 안 되고 최대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지문 순서대로만 여러분들 하시면은 이상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랑 비교해 보게 되면은 부분합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끝났고 폴더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데이터 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3회 수업에 데이터 표 열어주시고요. 교재로는 1-137쪽입니다. 자, 데이터표 문제를 읽으면은 조금 지문이 상당히 긴데 보통 데이터표는요, 이 왼쪽 상단에 모서리점에 항상 이렇게 좀 빈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갖다 우리가 지금 이중변수 데이터표라고 하는데 보통 출제가 되게 되면 많이들 나오는 게 이중변수 데이터표고요. 뒤쪽에서는 변수가 하나다 그래서 단일변수 데이터표를 한번 다뤄보긴 할 겁니다. 여기서는 왼쪽 모서리점에다가 우선은 는이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문제 제일 끝에만 보면 됩니다. 영업이익의 변화를 영역에 계산하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의 변화. 그래서 여기서는 B8셀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는 B8하고 엔터 치게 되면은 이렇게 값이 1800만원이라고 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끝에만 봤을 때 뭐를 구하는지를 여기서 잘 봐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다 잡아주시고요. 데이터에 데이터 가상 분석에 보면 데이터 표라고 있어요. 자, 누르시게 되면은 행 입력셀, 그 다음에 열 입력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행에 입력되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B3셀을 잡아주시면 돼요. 판매량. 말 그대로 요 행이요. 14행에 작성되어 있는 것은 판매량이라고 지금 나와있죠. 그 다음 열에 작성되어 있는 건 요 B열. 여기에 작성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판매 가정. 그래서 우리는 셀로 P2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원리는 실제로 B8셀을 눌러보게 되면은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는 B4 매출 총액에서 빼기 썸 B5부터 B7. 그러니까 B5부터면은 생산 원가, 임대료, 인건비까지를 다 더해서 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식을 우리는 한 번에 그냥 는 해놓고 여기 셀을 참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상관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 식을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표는 간단해요. 행하고 열만 잘 잡아주시면은 어려울 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1-139쪽이고요. 자, 얘도 문제를 끝에만 좀 잘 봐주시면 돼요. 수익금의 변화를 영역에다 계산을 해요. 수익금 변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왼쪽 대각선 모서리 쪽에 한 칸이 비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는 수익금의 변화니까 C5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1458만 3333원이라 나올 것이고요. 그 상태로 다 잡았을 때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누르게 되면 행 입력셀, 열 입력셀이라고 나올 겁니다. 행, 말 그대로 여기 행이에요. 여기 행에 적혀 있는 것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셀로 말씀을 드리면 C4셀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입력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 열에 입력하는 것은 투자 기간입니다. 투자 기간은 셀로 C3죠. 여기서 C3셀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확인하게 되면은 각각의 수익률이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10%일 때, 투자 기간이 1년일 때, 2년일 때, 3년일 때 각각의 우리가 기간에 따라서 또 수익률에 따라서 값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표 세 번째 걸로 좀 볼게요. 자, 데이터표 세 번째는 우리 141쪽에 보시면 있죠. 자, 얘도 문제 끄트머리 보면은 상환 금액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는 이제 우리가 단일 변수입니다. 단일 변수. 그래서 아까 왼쪽 대각선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자율이 4%일 때 얼마, 4.5%일 때 얼마, 이게 얼마를 제가 지금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이 셀에다가 우리가 값이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는을 했을 때 왼쪽 모서리가 아니라 여기 지점에다가 는을 하셔야 됩니다. 는 해놓고 상환 금액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C6셀에다가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로 우리는 이 빈 셀까지를 F5죠. F5부터 해서 G12까지를 다 잡아놓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로 들어가고요. 자, 행 입력셀 있어요. 행. 여기 행에는 지금 우리가 입력된 게 상환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은 그냥 비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일 변수고요. 열에다가 입력할 것은 여기. 얘가 작성되는 건 이자율이죠. 그래서 C4죠. 그래서 C4셀까지만 잡아놓고 확인하시게 되면 각각에 해당하는 상환 금액이 이 정도일 때 4%일 때 얼마, 4.5%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값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끝났는데 하나 또 필기문제에서 알아두실 거는 이 데이터표 같은 경우는 일부는 수정할 수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각각들의 구해진 값들을 셀대로 보면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배열이거든요. 배열 수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대괄호식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배열 수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한 칸을 지우려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데이터의 표의 일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표를 잘못되게 되면은 아예 통째로 다 이렇게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내가 뭐 중간에만 내가 값 하나를 지우고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표는 일부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폴더에서 우리는 요 실수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표 첫 번째 실수 문제고요. 자, 자동차 할부금 계산표에서 추루를 읽다 보면은 상환 기간에 따른 월 납입 금액을 계산해보라 합니다. F4부터 F16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F4에다가 F3죠. F3에다가 는 해놓고 월 납입 금액 P8셀을 참조시키면 됩니다. 엔터. 그래놓고 빈 셀까지를 다 포함을 시켜서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들어가고요. 행 입력셀, 얘는 말 그대로 행이 없어요. 값 자체가. 그래서 행을 비우고 열에다가만 상환 기간, 즉 P7셀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일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24개월일 때 얼마, 25개월 얼마 각각 값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읽다 보면은 2월달에 판매량 변동에 따른 판매율을 우리가 지금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한 다음에는 셀 서식을 사용해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를 표시를 해보래요. 그러면 G3셀에다가 는 하고 2월달의 판매율, 즉 D4셀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F3셀부터 해서 G8셀까지 다 잡은 다음에 데이터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로 들어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단일 변수이기 때문에요. 행에는 뭐가 입력될 게 없어요. 자,
열에다가는 2월달에 판매량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사셀 잡아주고 확인. 그러면 각각 해당하는 소수점이 뜰 거고요. 얘네들을 홈탭에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만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다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자릿수를 줄여서 이렇게 한 자리까지만, 얘가 자릿수 줄임이죠. 한 자리까지만 줄여주시면 문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진도, 실기 진도는 다 끝났고요. 필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데이터표 문제부터 좀 먼저 볼게요. 실제 2017년도 2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상분석 도구인 데이터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테스트할 변수의 수에 따라서 변수가 한 개이거나 두 개인 데이터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들 수 있죠. 단일 변수냐 아니면 이중 변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입력된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삭제할 수 없다고 아까 했었죠. 통째로 지우면 지우고 수정하면 수정했지 일부는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게 바로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 거 맞는 설명들을 한 번씩 좀 읽어보세요. 워크시트가 다시 계산될 때마다 데이터표도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다시 계산이 되고요. 데이터표의 결과값은 반드시 변화하는 변수를 포함한 수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수식이 아니면 이 데이터표 자체가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015년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연이율과 월 적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적금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인 경우 각 만기 후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적합한 것은 물어봅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풀었던 것이 데이터표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필기문제로 넘어가서 정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고 정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최대 2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돼 있는데 24개가 아니라 우리 64개까지를 정렬을 세울 수 있고요. 두 번째, 글꼴 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정렬 대상 범위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어도 정렬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정렬 대상 범위에 만약에 병합된 셀이 포함이 되어 있게 되면은 애초부터 정렬이 되질 않습니다. 누르려고 하고 마지막에 확인 단추 누르게 되면은 정렬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할 수 있다가는 할 수 없고요. 네 번째,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나 숨겨진 열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둘 다 우리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행이나 숨겨진 열이나 숨겨진 것들은 정렬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2번이고요. 자, 다음에 2019년 1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37번이고요.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면은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에요. 오름차도 내림차도 아닐 때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색상별 정렬이 가능하여 글꼴색 또는 셀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다. 아까 우리 실기에서 해봤죠? 가능하고요. 세 번째, 정렬 옵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열방향 또는 행방향으로 선택해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기에서 해보진 않았지만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네 번째, 표에 병합된 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병합된 셀들은 맨 아래쪽으로 정렬된다 했는데 틀린 설명입니다. 병합된 셀들이 있으면 애초부터 정렬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맨 아래쪽이 아닙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에 2018년도 1회 때 나왔던 문제고, 자, 읽어볼게요. 다음 중 엑셀에서 기본 오름차순 정렬 순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오름차라는 얘기는 흔히 얘기하면은 기역부터 해서 희용으로, 즉 가나다순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A부터 Z순, 숫자로 얘기하게 되면은 작은 수부터 해서 큰 수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전 날짜부터 최근 날짜 순서가 맞아요. 그래서 요거 1번 설명이 옳은 설명이고요. 자, 논립값의 경우 true 다음 false의 순서로 정렬된다 그랬는데 앞전에 제가 함수할 때 한번 예를 말씀을 드렸어요. true는 숫자 1이고요. false는 숫자 0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큰 수로 한다 그러면 true false가 아니라 false 다음에 true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아요. 2번 같은 경우는 내림차순일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숫자는 가장 작은 음수에서 가장 큰 양수의 순서로 정렬된 게 맞고요. 즉 작은 수부터 큰 수로 갑니다. 네 번째는 빈셀 같은 경우는 오름차나 내림차 상관 안하고 무조건 마지막에 정렬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 2번이고요. 자, 다음은 2016년 3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는데요. 자, 첫 번째, 머리글의 값이 정렬 작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되는데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애초에 정렬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가 있고 체크를 풀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필기에서. 그래서 이거 가능합니다. 다시 필기로 좀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2번은 날짜가 입력된 필드에 정렬해서 내림차순을 선택하게 되면 이전 날짜에서 최근 날짜 순서로 정렬할 수 있다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오름차순일 때 얘기고요.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최근부터 이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바로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볼게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가 있었고요. 네 번째, 셀 범위나 표열의 서식을 직접 또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한 경우 셀색 또는 글꼴색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우리가 실기에서 해봤었죠. 셀색이나 글꼴색으로 정렬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2015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정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특정 글꼴색이 적용된 셀을 포함한 행위 위의 필수대로 정렬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정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가 있었고요. 실기에서 했었죠. 세 번째, 최대 6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맞죠? 네 번째,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 시 숨겨진 행도 포함해서 정렬할 수 있다 되는데 옳지 않은 게 4번입니다. 왜? 숨겨진 행은 우리가 정렬해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 시 숨겨진 행도 포함하여가 아니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틀린 말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에 2012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중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설정했을 때 오름차순의 정렬의 순서가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오름차순이라는 건 항상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도 작은 거부터 큰 거, 그 다음에 영어도 작은 거부터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를 보게 되면은 어차피 골뱅이는 가운데 껴집니다. 그럼 골뱅이를 가운데 끼고 봤을 때 우리가 순서로 보게 되면은 숫자 다음에가 우리가 이제 어떤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가 영문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숫자 중에서 작은 거는 여기서 숫자 3, 5 중에서 3이 작죠. 3 다음에 5로 가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기호가 껴야 되기 때문에 골뱅이가 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의 소문자, 대문자 이런 순입니다. 그러니까 A 다음에가 대문자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합에 관련된 필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가채금 문제점 2020년에 우리가 문제 나왔던 문제고요. 자, 읽어보면 다음 중 아래의 부분합 대하상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면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직급 항목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맞죠? 직급이라고 했다는 소리는 애초에 내가 직급으로 정렬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합의 실행 결과는 직급별로 급여 항목에 대한 합계가 표시된다. 맞죠? 급여가 체크가 되어 있고 합계가지가 함수가 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 결과는
직급별로 급여 항목에 대한 합계가 표시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인셋이 직급별로 다른 페이지에 인쇄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네 번째, 계산 결과는 그룹별로 각 그룹의 위쪽에 표시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고 했기 때문에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2019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다음 중 이미 부분합이 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하고자 할 때 수행해야 할 작업을 옳은 것입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우리가 설정을 체크를 푸는 거였죠. 그래야 내가 이전에 있던 이 부분합이 계속 누적이 돼서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018년도 1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다음 주 부분합을 실행했다가 부분합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되돌리려고 할 때 방법을 옳은 겁니다. 한마디로 부분합을 취소하는 방법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실기에서도 해봤지만은 부분합 대하상자에서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은 정렬 때까지가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신 내가 정렬을 해야지 정렬 때까지가 돌아가는 거죠. 정렬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두 제거를 누른다 그래서 정렬된 상태로 돌아가진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은 정렬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가 정렬을 안 했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부분합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고 2016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부분합 대하상자에서 그룹할 항목을 소속으로 설정하였다. 뭐 보고 알아요? 그런데 이 소속 밑으로 보면은 평균 최대값 이렇게 글씨가 붙어있죠. 이것은 한마디로 내가 소속을 내가 그룹할 항목으로 설정했다라는 거고 소속으로 내가 정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설명이 맞는 거고요. 2번 그룹의 모든 정보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윤곽뷰에서 3을 클릭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까도 실기에서 설명했지만 1부터 4가 있으면 4가 완전히 세분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1로 갈수록 간소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3을 눌렀기 때문에 조금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표시하려면 3이 아니라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게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요거를 고치면 4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서 볼게요. 부분합 실행 시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를 선택해제하게 되면 데이터 위에 요약을 표시할 수 있다는 맞는 설명이고요. 네 번째, 부분합 계산 항목으로 선택된 항목에는 서브토탈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최대값과 평균이 계산되었다라고 합니다. 부분합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를 입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입이 돼서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실기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다음 중 부분합 대하상자의 각 항목 설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첫 번째, 그룹할 항목에서 선택할 필드를 기준으로 미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한 후 부분합을 실행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죠.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대로라도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으로 돌리려면 모두 제거를 단추를 클릭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1, 2번 맞고 3번, 세부 정보가 있는 행 아래에 요약행을 지정하려면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를 선택하여 체크 표시한다. 맞죠? 네 번째,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부분합 계산 항목을 추가할 경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을 선택해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를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선택할 체크가 아니에요.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필기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부분합 계산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가 어떤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실기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표준 편차 가능했고 최대값 가능했고 평균 가능했지만 앞에 절대라고 붙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는 절대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정렬, 그리고 데이터표, 부분합 이 세 개 분야의 실기랑 필기 문제까지를 같이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